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재회. 우리 딸아이한테 전화 받자마자 그 길로 달려왔는데 용케 때맞춰 왔네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죠? 강 변호사는 큰 충돌이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에게도 자세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 변호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전 가짜 유학원 직원이자 현 3인조의 리더인 페인을 쳐다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페인에게 집중되었다. 페인은 그간의 과정을 군더더기 없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이 질 것이니 다들 협조해달라고 거듭해서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어린 가부키를 끌어들인 데 대해 강 변호사에게 사과했다. 페인으로부터 지난 며칠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듣고 난 사람들은 참으로 오묘한 표정들을 지었다. 황당무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모한 짓 같으면서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괜한 일을 벌인 것 같으면서 또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기도 했다. 다들 나름대로의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 어쨌든 이 일은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드러나 봅시다. 잠시 동안의 침묵을 깨고 강 변호사가 다시 페인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소년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시간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만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려는 게 제가 계획한 전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지금의 부모가 데려가든 멀리 유학을 보내든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벌어지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아무런 기약도 없이 강제로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게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의 이 말이 모두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떤 근거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두 사람이 친모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활용을 하든 못하든. 강 변호사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라도 법률 타짜가 되어야 할 모양이다. 밖을 흘낏 내다보면서 말했다. 그나저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엄마와 아들이 만나도록 해주어야 하겠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카페 밖으로 쫓겨난 일당은 어딘가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쪽 눈에 띄지 않을 뿐이었다. 고시원 청년이 바깥에 나가 한 바퀴 돌아보니 예상대로 선글라스 등이 인근에 숨어서 감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소년의 엄마를 24시간 따라붙을 것이 분명했다. 누구도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상황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엄마와 소년이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소년을 빼내오는 것까지는 3인조의 비밀 임무였지만 지금부터는 모두의 일이 되었다. 그 시각 가부키와 소년은 대덕연구단지 부근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어떤 젊은 부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참 별일이네.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다 하고. 여하튼 얘들아, 우리는 그 아저씨 대학 동기 동창이고 오래전부터 아주 친한 사이야. 그 아저씨가 결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문도 잘 모르면서 너희를 잠시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거고.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편히 있으렴. 가부키와 소년은 두 사람의 환대에 긴장이 좀 풀렸다.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긴 가부키는 그제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거실을 빙 둘러싼 책꽂이에 엄청난 양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쓰인 책들이었다. 가부키는 페인이 이런 학구적인 분들과 친구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우선 몇 명이나 달라붙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상황에 맞춰 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어요. 이제 요원들이 좀 더 보강된 상태에서 다시 특수임무의 선봉에 서게 된 페인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페인의 주위에 바짝 붙어 앉은 요원들은 한동안 은밀하게 뭔가를 쑥덕이더니 헤어져서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붕어빵 판매대를 접은 그와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주인이 마주 섰다.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그가 말했다. 슬슬 가시죠. 두 사람은 평소 하루 일과를 마친 그가 순찰하는 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잠시 후 어두운 그림자들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보였다. 또 다른 그림자들이 역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앞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따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멈춰서서 플래시를 켜서 여기저기를 비춰보기도 했다. 쓰레기를 모으는 곳, 차가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곳 등에서는 뭔가를 뒤적거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한동안 계속했다. 정말 놀랍네요. 카페 주인이 감탄하는 말투로 말했다. 거의 매일 이렇게 다니신다는 말이죠?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가 맞기는 하죠? 그녀의 말에는 약간의 농담기도 섞여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살짝 비쳤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페인이 보낸 것이었다. 아직까지는 총 2명인 것으로 보임. 좀 더 관찰할 테니 계속 진행 바람.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저 힘들지 않으세요? 그의 말투답지 않은 세심함이 묻어 있었다. 뭐가요? 근래에 겪는 일들이. 그거야 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힘들다면 힘들지만 당연히 제가 지고 갈 짐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주위에 계신 분들께 걱정 끼치고 고생하시게 만드는 게 미안할 뿐이죠 뭐. 고생은 무슨. 그는 괜한 소리 하지 말라는 듯 말했다. 다리 안 아파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순찰 해보니까 은근히 재미있기도 하네요. 다음에 또 같이 다녀도 되죠? 다리 아플 텐데. 뭐 산책 겸.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밥맛을 나온 커플처럼 살가워 보였다. 2명 이외에는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함. 그런 것 같음. 내 생각도 같음. 페인, 오지랖, 그리고 고시원 청년으로부터 연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녀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2명임이 확인되었다. 오늘이 탐색 및 정보 수집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갈 차례였다. 그날 그는 그녀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들이 서로 알게 된 후 약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밤, 카페 문을 닫은 그녀는 집 방향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혼자였다. 골목 안쪽으로 접어들어 곧장 앞으로 가던 그녀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큰 길로 빠져나오더니 종종 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를 쫓던 검은 그림자들도 허겁지겁 그녀를 쫓았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한 그녀는 곧 지구대에 이르렀고 그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다. 그녀를 쫓던 두 그림자는 당황한 듯 멈춰섰다. 그들은 지구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폈다. 그녀가 경찰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더니 잠시 후 경찰 2명이 밖으로 나왔다. 김 경장과 박 경서였다. 두 경찰은 성큼성큼 그림자들 쪽으로 걸어왔다. 그림자들은 뭔가 일이 꼬였음을 직감하고 으슥한 곳을 벗어나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 앞을 가로막는 무리들이 있었다. 당신들 뭐야? 비켜!
그러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림자들 쪽으로 바짝 더 다가서며 몰아붙였다.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당신들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왜 한밤중에 부녀자를 쫓아다녀? 양쪽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바짝 맞붙었을 때 경찰들이 다가섰다. 선생님들, 잠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찰은 그림자들을 향해 말했다. 그림자들은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뭡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옆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여차하면 튈 작정인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주위로 2명의 경찰과 3명의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웬 낯선 사람들이 밤마다 계속 뒤를 쫓아온다고 여성분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았으니까 일단 저희와 잠시 지구대로 가시죠. 일단 그들은 완강하게 부인했다. 무슨 소리요? 여자를 쫓아가다니? 우리가 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방금 우리가 신고 접수를 받았고 그분이 지목한 사람들이 바로 2분입니다. 정황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잠깐 갑시다. 2명의 경찰이 각각 그림자 1명씩의 팔을 잡았다. 그림자들이 얼굴이 굳어졌다. 같이 들어가실 건가요? 김 경장이 3사람에게 물었다. 그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수상한 짓 하는 거 다 봤고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폐인이 전화기를 꺼내 들고 헤헤 웃었고 고시원 청년과 오지랖이 우리도 여기 있다는 듯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림자들은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다. 지구대 안에는 카페 주인과 함께 붕어빵 아저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와 있었던 것이다. 자, 2분 이리 앉으세요. 신분 좀 확인해야 하니까 신분증 먼저 주시고요. 김 경사가 그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증거 있다고 했죠? 줘보실래요? 박 경장이 폐인에게 물었다. 폐인은 전화기를 내밀었다. 재생한 영상에는 어두워서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림자들이 남녀를 쫓아다니는 과정이 확인 가능할 정도로 찍혀 있었다. 긴장한 표정의 한 그림자가 말했다.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슬그머니 일어나려는 그림자를 김 경사가 제지했다. 여기서 하세요. 의자에 앉은 채 여기서 일어나지 마시고. 그래도 전화 잘 걸리잖아요. 바로 그때 카페 주인이 김 경장에게 말했다. 저 도저히 가슴이 떨려서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응급실에라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진정이 안 되고 점점 더 울렁거리는 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울먹였다. 저런,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세요. 걸으실 수 있어요? 힘드시면 순찰자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걱정스러운 말투로 박 경사가 물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이 바로 근처니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죠? 그녀가 옆을 돌아보며 붕어빵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2사람은 함께 일어났다.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이봐요, 경찰분들. 나한테 자기 쫓아왔다고 뒤집어 씌운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떡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같이 조사해야지. 그림자가 당황하며 그녀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경장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 상관없어요. 신고 잡은 신원은 이미 파악했고 진술도 받았으니까 잠시 다녀오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선생님들 얘기를 들을 차례니까 2분만 계셔도 돼요. 목격자 진술과 증거는 저쪽에서 확보 중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림자들은 닥쳤던 개처럼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2사람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구대로 나온 2사람은 바로 옆 골목에서 기다리던 승용차에 재빨리 올라탔다. 그 작전 기가 막히네. 운전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핸들을 잡고 있던 강 변호사는 작전이 제대로 먹혀든 것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2사람을 쳐다봤고, 그는 카페 주인이 방금 보여준 연기가 놀랍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아이를 되찾으려는 엄마가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았다. 차는 대덕 연구단지 방향으로 빠르게 달렸다. 그 무렵 그림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귀부인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멍청한 새끼들. 귀부인은 빽 소리를 지르고는 분함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씩씩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서성거렸다.
한동안 그런 상태로 계속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던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보였다. 비서에게 전달받은 명함이었다. 변호사 강아무개. 귀 부위는 이를 바드득 갈았다. 최후의 일전. 가부키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지만 여하튼 페인의 친구임이 분명한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집을 떠난 일행은 서둘러서 가부키의 집을 향해 달렸다. 마침 애 아빠도 해외 출장 중이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좀 어려울 거고, 만에 하나 그들에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알려진다고 해도 함부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남의 이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 마음대로 두 사람을 겁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 엄마의 말을 들으며 가부키는 으쓱대며 한마디 끼어들었다. 옆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쵸, 아저씨? 가부키는 앞쪽 조수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에게 동의를 구하듯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는 굵고 짧게 답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고개만 끄덕하고 말았을 그가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다는 말을 했다. 강 변호사는 생각했다. 이 양반 그새 좀 변했네. 가부키네 집에 도착한 후 아이들은 이 예상치 못한 단체 여행 같은 분위기가 좋았는지 한껏 들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고, 그는 현관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었다. 조용히 마주 앉은 강 변호사와 소년의 엄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할 얘기를 드디어 시작했다. 바라시는 소망이 뭐예요? 강 변호사가 물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차분한 목소리로 소년의 엄마가 말했다.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만 있으면 되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다른 더 중요한 게 뭐 있나요? 1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도 그리워했지만 구태여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는 혹시 아이는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불쑥 내가 나타나서 혼란이라도 일으킬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기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에 만에 하나 아이의 기억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작은 흔적이라도 일깨우려고 핫초코라는 간판을 단 카페에 붕어빵 가게까지 억지로 열어놓고 혹시라도 아이가 우연히 볼까 마냥 기다렸던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고 보니 저분께는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근 10년 동안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아무 불평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으니 게다가 덕분에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람의 일이란 참. 강 변호사는 수문장 쪽을 슬쩍 쳐다봤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기적처럼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오랜 동안 아이가 그토록 그리움을 견뎌내려 애쓰며 지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즉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도 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조건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어요. 아이를 길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낳았다고 반드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잠깐씩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만일 나 혼자 아이를 길렀어도 이만큼 기를 수 있었을까? 아이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늘 그리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대를 받거나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았고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번듯하게 잘 대접을 받고 자란 것이 보였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만큼 돌보고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 참 선량하구나.
강 변호사는 힘이 되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꿈속에서 보내는 듯 행복했지만 결국 헤어질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매일 헤어져야만 하는 그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번 헤어지는 그 순간마다 아이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보다 저를 흐뭇하게 했어요. 아쉬움을 가라앉히고 애써 웃음 띤 얼굴로 내일 또 올게 엄마 이러면서 씩씩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의젓하고 믿음직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 그 순간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별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믿음 같은 것이 자연스레 떠올랐어요. 희한하죠? 아이가 집에 가지 않고 저와 살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매일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 않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지난 세월 저에 대해 그리워하면서 마냥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을 잘 깨닫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에 아이와 함께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정해지겠지요. 그녀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얘기를 마무리했다. 다음날 모자와 강 변호사 모녀, 그리고 이제 수문장에서 호위무사로 임무를 변경한 이렇게 5명은 함께 유전자 검사 전문기관을 찾아갔다. 소년의 법률적인 친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검사를 받았다. 둘 사이의 모자 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적인 근거자료 하나를 확보한 셈이었다. 검사를 마친 후 강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고, 모자와 가부키 그리고 호위무사는 영화관으로 맛집으로 신나게 돌아다녔다. 그동안 카페는 고시원 청년이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붕어빵 판매대에는 이런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당분간 쉽니다. 불행히도 저 앞 차도에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당분간 쉬지도 않고 여전히 법을 어기며 도시 질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두들 다시 가부키네 집에 모였고 단체 여행 둘째 날의 저녁을 맞았다. 소년과 엄마 그리고 가부키는 함께 이런저런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고, 강 변호사는 좀 더 생각할 게 있다며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호위무사는 다시 수문장이 되어 그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머리를 쥐어짰다. 해야 할 일의 윤곽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 그러나 아직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저쪽의 다음수가 잘 보이지 않았다. 상대는 힘있는 정치인이야. 무슨 암수를 쓸지 몰라. 단 한 방에 깨끗이 해결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어. 지금 들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싸우기 쉽지 않아.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강 변호사는 일단 그쪽의 연락을 기다리는 전술을 택했다. 먼저 보자고 한 쪽에서 카드를 내밀 것이고 그 카드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어차피 이쪽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쉬울 게 없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의외로 상대는 성질이 급했다. 마음이 급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바로 귀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장 만나자고 했다. 강 변호사는 흔쾌히 승낙했다. 마침 기다리던 채였어. 무슨 소리를 할지 들어보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문장이 호위무사로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호위무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꼭 한번 봐야겠다고 전에 없이 고집을 부렸다. 맞아. 당연히 누군지 보고 싶겠지. 강 변호사는 동행하기로 했다.
호텔 커피숍 한 구석 후미진 자리에 귀부인이 앉아 있었다. 강 변호사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 맞은편에 앉았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호위무사는 잠시 후 다른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근처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귀부인이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 변호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몰라서 묻는 겁니까? 모르겠는데요. 이 밤중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러내셨으면 그쪽에서 먼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다짜고짜 이렇게 종주먹을 들이대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실망이네요. 강 변호사의 너스레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귀부인은 강 변호사를 잠시 노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남의 아이를 허락도 없이 데리고 갔으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 말하란 말이에요.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 제가 댁의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요? 부모 허락 없이? 그렇다면 그건 미성년자 유괴라는 말인데 내가 댁의 아이를 유괴했다고 주장하시는 중인가요? 지금 하신 말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않고 대응하는 강 변호사의 모습은 이제 느긋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숨을 좀 고른 귀부인은 애써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요. 강 변호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귀부인을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모른다 이거지? 그럼 그 여자는 어디 있는지 말해요. 그 여자요? 누구?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누구긴 누구야? 애 생모, 아니 자기가 생모라고 우기는 그 여자 말이지. 다시 귀부인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아, 생모. 그런데 자제분 생모는 왜 찾으시나요? 자제분하고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강 변호사의 이 말에 귀부인이 눈을 치켜 떴다. 뭐? 강 변호사가 약간의 미소까지 띠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러셨군요. 자제분이 생모와 만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군요. 어쩐지. 과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처럼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공개 입양을 일찌감치 솔선수범하신 중진 정치인 부부답게 역시 뭔가 다르시네요. 대단하세요. 부군께서 이번에 당 원내대표 출마하신다면서요? 잘 되시기 바랄게요. 귀부인은 이 갑작스러운 찬사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생모는 무슨 생모? 생모라고 우기는 그 이상한 여자랬지. 얼토당토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그 미친 여자 어디 있는지 말해.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들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야. 경찰 고위층에 전화 한 통만 넣으면 이틀이면 찾고도 남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알아? 공연이 소란스러워지면 아이만 상처 입을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기나 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지만 빨리 그 여자 내 앞에 데려오는 게 신상에 좋을걸? 막무가내였다. 왜 자꾸 그분을 만나려고 하시지요? 왜는 왜야? 그 이상한 여자가 아이에게 자기가 생모라고 우기면서 자꾸 접근하니까 두 번 다시는 그런 황당한 짓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 주려고 그러는 거지. 몰라서 물어?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그분이 혹시 아이의 생부에 관해서 언급이라도 할까봐 입막음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귀부인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오히려 되받아쳤다. 역시 정치인을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다웠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아들이 입양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입양된 아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아. 생부가 누군지 내가 상관했으면 10년 전에 했지 뭐하러 지금 이 난리를 피워? 당신 변호사라면서 그따위 정신 나간 소리 계속 할 거야? 변호사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변호사 노릇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게 해줄까?
거침없이 공격을 내뱉었다. 이 정도면 협상의 여지가 없겠는데. 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제분의 생모가 아니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 왜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냐고. 당신도 그런 여자 도와줘봐야 남는 거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여자 이리 데려와. 내가 다시는 우리 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단단히 혼을 낼 테니까.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였다. 강 변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때 커피숍 안으로 호위무사가 들어왔다. 그는 안쪽 끝 테이블에 있는 강 변호사를 발견했다. 적당한 거리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려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강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있는 귀부인을 발견했다. 저 여자구나. 상대가 모르게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앉을 자리를 찾았다. 자리에 앉은 호위무사는 문득 그 귀부인이 낯이 조금 익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떠올려 보았지만 바로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귀부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딱 하루야. 당신이 변호사라면 알아들어야지. 내가 이 정도로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여자가 우리한테 덤벼봐야 못 이기는 거 알지? 내일 이 시간에 이리로 그 여자 데려와. 내 분명히 말하는데 마지막 통보야. 최후 통첩을 내뱉은 귀부인은 벌떡 일어나서 쿵쿵 성난 발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앉아있는 강 변호사 맞은편 자리로 옮겨 앉았다. 변호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날 밤 강 변호사와 소년의 엄마는 오랜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서로 확인했다. 거의 새벽 3시에 이르러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표정은 아주 차분하고 평화로웠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다음 날 혼자 나타난 강 변호사를 본 귀부인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따로 오고 있는 중인가? 소년의 엄마가 올 것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는 듯이 다그치듯 물었다. 그분은 오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가 간단히 잘라 말했다. 그래, 계속 억지를 부리겠단 말이지. 어리석은 것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 인내는 여기까지야. 이제부터 쓴맛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야. 귀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잠깐. 강 변호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귀부인을 제지했다. 그쪽에서 제시한 요구는 제가 거부했으니까 그 안건은 종결됐고, 이제 이쪽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순서 같은데 들어보지도 않고 가시려고요? 강 변호사는 이전과는 달리 냉정한 눈빛으로 귀부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귀부인은 눈싸움이라도 하듯 잠시 강 변호사를 노려보다가 이내 고압적인 표정과 함께 냉소적인 말투로 대꾸했다. 요구? 웃기지 마. 어디다 대고 요구야? 건방지게. 요구 따위는 지나가는 똥개한테나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니들 요구사항을 듣고 앉아있냐? 벌떡 일어서서 돌아서는 귀부인의 뒤통수에 대고 강 변호사가 내뱉듯 말했다. 그렇다면 여론에 의지한 수밖에 없겠네. 우리 요구사항이 뭔지 나중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시든가. 귀부인이 멈춰섰다. 고개를 뒤로 돌렸다. 무릇 정치인은 여론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지. 자신의 한마디가 유용했음을 확인한 강 변호사는 귀부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이래봬도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인데 언론에 아는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 이거 원 자존심 상해서라도 가만히 못 있겠는데. 그래, 에이씨,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자리에서 일어선 강 변호사가 귀 부인을 빤히 바라보며 장난이라도 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누가 손해인지는 두고 보면 저절로 알게 되겠죠? 그 말을 듣기 무섭게 다시 돌아선 귀 부인이 험악하게 인상을 썼다. 이제 협박을 하겠다는 거냐? 감히 나한테? 그러나 강 변호사는 태연하게 응수했다. 협박이라니요. 대화할 용의가 없으시다면 저로서도 할 수 없이 법적인 조치와 여론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대화의 테이블로 모시겠다는 거지요. 잊으셨어요? 저는 변호사예요. 제 직업이 협상하는 일이지 협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군께서는 정치인이신데 정치인이 하는 일도 협상이고, 이런 우리 사이에 협박이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짚는 강 변호사를 보고 귀 부인은 문득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확인해 봐야겠다. 두 사람은 다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래, 들어는 주마. 요구사항이 뭐야? 강 변호사가 얼굴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귀 부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이제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귀 부인은 짐짓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심드렁한 말투로 내뱉었다.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시간 없어. 그러나 약간 긴장하는 빛을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아주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이와 생모의 관계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귀 부인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는 계산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는 듯 앞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었다. 귀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게 다야? 네. 그게 우리 쪽 요구사항의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귀 부인은 좀 더 계산을 해보았다. 만일 모자 관계를 인정한다 치자. 만나는 것도 허락한다 치자. 처음에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 속을 어찌 아나. 이것들이 욕심을 부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생부와의 관계를 밝히겠다고 덤비면 그 사실을 억지로 틀어막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지들이 보관하겠다. 그러다가 필요한 순간에 열어버리겠다 이거지?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귀 부인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겠죠. 무슨 소송? 모자관계임을 확인해야 하니까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겠죠. 뭘 근거로? 유전자 검사해보면 엄마와 아들 관계가 분명하다는 게 바로 확인되는데요, 뭐. 부모 동의도 없이 우리 애 유전자 검사를? 당신 변호사 맞아? 웃기고 있네. 이 없으면 잇몸이란 속담도 있잖아요. 완전한 입증 자료 요건을 못 갖춰도 일단 이 결과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자료에 대해 뭐라고 따지고 들면 법원에 감정 신청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는 게 더 쉬워지는데 그쪽 변호사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던가요? 만일 안 했으면 당장 변호사 바꾸세요. 그 사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차, 동종업계 사람 밥줄을 이렇게 끊으면 안 되지. 지금 이 말은 취소할게요. 농담까지 하는 강 변호사의 여유만만한 태도에 귀 부인은 잠시 긴장했다. 그러나 그 정도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다. 저 여우 같은 변호사한테 말려 들어가면 안 돼. 귀 부인은 다시 냉정하고 도도한 태도를 되찾고 말했다. 뭐 소송하는 건 자유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 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고 지는 건 둘째치고 그 소송을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시킬 수는 있을까?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끌고 가기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길고 힘든 시간 동안 아프고 힘없는 사람은 고통과 상처를 피할 길이 없다. 결과가 어찌 되든 이미 그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곤란도 겪게 된다. 저들은 그렇게 질질 끌고 갈 능력이 충분했다. 귀부인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산해 두었다는 것을 강 변호사는 애초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면 일단 모자는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모자가 재회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소송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다. 강 변호사는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또 거듭했던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저쪽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야 비로소 협상이 시작될 여지가 보일 것이다.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저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안타깝게도 어제 이맘때까지는 그들을 벼랑 끝에 세울 방책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마무리를 짓자. 강 변호사는 결심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더라? 어디 보자.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네요. 스마트폰 속의 달력을 확인하면서 강 변호사가 생뚱맞은 말을 했다. 지난 선거가 끝난 지 이제 겨우 2달 남짓이니까 아직 한 넉 달 남았네. 그렇죠? 갑작스러운 말에 귀부인은 의아했다. 이 여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갑자기 말씀드려서 못 알아들으셨구나. 죄송합니다. 그거 말하는 거였어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선거법이라는 말에 귀부인이 귀를 쫑긋 세웠다. 선거법이라는 말에 귀부인이 귀를 쫑긋 세웠다. 선거법 위반으로 부인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부군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런 의심을 받아도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아내로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귀부인이었다. 정치인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 한 일도 안 한 척, 안 한 일도 한 척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들통나지만 않는다면. 하긴 들통이 난다고 해도 반대쪽의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조만간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사람들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쯤이야 그 바닥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귀부인은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기껏 생각해낸 협박이 그거야? 이야, 변호사님한테 실망인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이거야 원 기가 막혀서. 그래, 어디 내가 뭘 위반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귀부인은 이런 식의 대응이 아예 몸에 밴 것 같았다. 아주 자연스러웠다. 다행스럽게도 오리발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화면빨 잘 받으시네요. 강 변호사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열어 귀부인 앞에 내밀었다. 귀부인의 그 도도하던 표정이 갑자기 확 굳었다. 얼굴색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처음 보이는 모습이었다. 화면 안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돈다발을 건네는 어떤 여자의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귀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딱 하루. 우리 쪽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세요. 하루면 충분하실 겁니다. 최후 통첩을 마친 강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차의 시동을 걸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만하면 나도 법률 타짜가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 며칠 후 같은 자리에 이번에는 강 변호사와 귀부인 외에 한 사람이 더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 절차는 모자가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호적상으로는 남남이지만 두 사람이 모자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싶어하는 소박한 마음은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강 변호사는 친권자 두 사람이 직접 서명한 소년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정치인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었다. 어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셨으니까 이제 생모의 뜻을 잘 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의 생각도. 두 사람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가족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10년 가까이 애타게 서로를 그리다가 이제야 서로를 되찾게 되었으니 앞으로 자유롭게 만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만남이 누구에게도 폐해가 되는 것 역시 절대 원하지 않고요. 이미 느끼셨겠지만 두 분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 마세요. 믿으세요. 두 모자가 살면서 보여드릴 것이고 두 분 역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심 어린 강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기는 했지만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표나 앞날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요소를 미리 처리하려고 하지요. 특히 두 분처럼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다릅니다. 그 모자는 두 분의 앞날에 결코 걸림돌이나 방해 요인이 되지 않으리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자와 두 분이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내신다면 오히려 두 분이 앞날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두 분은 이쪽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셨고 모자는 이미 두 분을 다 용서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구태여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가며 두 분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과 모자, 이렇게 네 분의 법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가 무엇이든 여하튼 서로 남남이 아니지 않나요? 아무쪼록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지내시면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저 역시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페 유리문과 붕어빵 판매대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 하루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카페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득했고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분 좋은 표정들이었다. 소년과 엄마 그리고 모두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소년의 옆에 딱 붙어 쉬지도 않고 제잘거리던 가부키가 갑자기 페인을 보며 말했다. 근데 아저씨 좀 달라지셨네요. 완전 멋있어졌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늘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은 삐죽삐죽 나온 채로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고 나타난 것이 모두에게 익숙한 그의 모습이었는데 제법 단정한 차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어떤 일 좀 시작하느라고 누구 만나고 왔거든. 말투나 표정은 예전 그대로였다. 무슨 일인데요? 또 다른 특수 임무가 생겼나요? 가부키의 눈이 반짝였다. 강 변호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페인과 가부키를 번갈아 보았다. 모두의 이목이 페인에게 집중됐다.
아니, 그렇게 아니야. 페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어떤 비영리기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뢰받았거든. 그 일 때문에 미팅할 일이 있어서. 저 친구가 연결해 준 거야. 페이는 오지랖을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 밖으로 좀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도 덜어 만나려고 해요. 예전에는 사업을 위해서 그랬지만 이제 그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래밍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죠. 전에는 일하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어쩌면 힘든 게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만을 목표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실패를 하니까 남는 건 오로지 회의뿐. 정말 허망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고. 그런데 회사를 크게 키우려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딱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분명해졌어요. 프로그래밍 그 자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성공이라는 목표와 엮인 프로그래밍 작업은 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직업이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은 게임하는 거나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든 지든 그 안에서 나는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된 거죠 뭐. 페인의 표정이 밝았다. 오지랖과 고시원 청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동생들에게 한마디 헛소리를 하자면 반드시 어떤 직업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직업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가면 자칫 자신의 꿈을 속박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 본의 아니게.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나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야.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부키는 이 말을 들으면서 페인이 그 학구적인 분들과 친구라는 사실을 약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고시원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근래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고 느낀 게 많았거든요. 실은 그간 겪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저와 맞지 않는 시험 공부는 접었어요. 시원섭섭하네요. 대신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현재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앞날은 앞날에 맡기는 거죠. 모두들 잘했다며 기쁜 마음으로 격려해 주었다. 가부키는 속으로 짐작했다. 그때 마주보고 활짝 웃으면서 한참 동안 노닥거리던 그 언니하고 뭔가 진행 중임에 틀림없어. 제가 일을 하나 버렸어요. 오지랖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등장했다. 오지랖답게. 투표로 하는 선출 대신에 추첨제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에는 틀림없지만 그게 실현되기에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 먼저 추진하기로 했어요. 현재의 선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거든요. 오지랖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잠옷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그 표정은 특수 임무를 수행할 때 못지않게 진지했다. 지금은 사람을 선출할 때 투표용지에 기호 1번 아무개, 기호 2번 아무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중에 한 명을 찍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란 말이죠. 후보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사실 그중 누구도 마음에 안 들지만 무조건 그 중에서 한 명을 억지로 골라야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할 수 없이 누구라도 하나 골라서 찍는 게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안 찍거나 심지어 투표용지에 펜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다 무효 처리예요. 잘못했다는 뜻이죠. 기권으로 간주돼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잘못한 것으로, 기권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지금의 방식은 국민의 참정권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제도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오지랖의 심각한 일장 연설에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반응을 확인한 오지랖은 일단 만족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이 탄다는 듯 앞에 놓인 맥주를 한 모금 홀짝 마셨다. 그래서 어쩌라고! 성질급한 가부키가 재촉하듯 말했다. 기호 0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오지랖은 확신에 찬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이 후보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0번을 찍는 거죠. 좌중이 고요해졌다. 다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기호 0번이라.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갖춰졌죠? 가부키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반장선거 때 후보로 나온 애들 둘 다 싸가지가 없어서 정말 찍기 싫었는데 자기 표가 무효 처리되는 건 더 싫어서 그냥 동전을 던져서 하나를 골라 찍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오지랖은 그 원대한 계획이 지닌 의미에 대해 부연 설명을 잊지 않았다. 만일 0번이 최다 득표가 된다면 차점자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궐선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점은 그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사실상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 이미 확인됐으니까 보궐선거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 거죠. 이 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판은 전쟁터예요. 각 당에서 치르는 후보 경쟁에서부터 후보가 되기까지, 그리고 후보가 되고 나면 당선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왜? 어차피 자기들 중 한 명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경쟁자만 밀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신임 의사표시가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후보들이 여러모로 행동거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도 좀 덜 살벌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경쟁에서 밀려도 혹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유권자들에게도 좋아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니까. 좀 더 나은 듯 보이는 인물인데도 당내 후보 경선에서 밀려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서 나온 인물이 불신임 받으면 보궐선거 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야말로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오지랖은 단순한 오지랖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말로만 떠버리는 허황된 이상주의자도 아니었다. 이런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밥벌이도 하긴 해야 되니까 알바도 병행하느라 좀 벅차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하고요. 아직 젊은데요, 뭐. 이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페인이 씩 웃으며 말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좀 검토해 봐야겠는데. 강 변호사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리며 오지랖을 대견하다는 듯 쳐다봤다. 두 사람 모두 언젠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표정이었다. 다양한 화제로 웃고 즐기는 동안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너 어디로 갈 거야? 가부키가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이 대답했다. 오늘은 엄마랑 잔다고 허락받고 나왔어. 소년이 엄마 손을 잡았다. 가부키가 나무라듯 말했다. 야, 니네 엄마 지금 아저씨랑 순찰 가셔야 돼. 그러니까 너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이따가 엄마가 얘 데려다 줄 수 있지? 강 변호사를 쳐다보며 조르듯 말하는 가부키의 눈빛이 장난스러웠다. 강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소년의 팔을 사정없이 잡아당기며 가부키는 생각했다. 이 눈치 없는 어린 놈을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될라나. 아무래도
내가 평생 데리고 살면서 가르친 수밖에 없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도 기분이 좋은 듯 가부키는 소년을 돌아보며 히히 웃었다. 순찰인지 뭔지 여하튼 나란히 골목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다정해 보였다. 뒷이야기 한 조각.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적이던 강 변호사의 눈길이 한 포털 사이트 뉴스 메인 화면에서 멈췄다.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한 그녀는 그 기사를 클릭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정치인. 한 중진 정치인 부부가 10년 전 공개 입양한 아들의 생모를 찾아 아들과 만나게 해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조용히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분께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가 함께 아이를 위해 사이좋게 섭력하는 모습이 서구에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느껴져서 알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혈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고 아울러 국내 입양도 활성화되어서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이번 일은 현직 정치인이 행한 보기 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로 우리 사회에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과연 그 사람들답네. 그 사람들다워.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야. 강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듯 허허 웃었다.